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는 모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결국 찾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와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는 여호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갑자기 말씀 듣다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주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덜 받았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찌됐건 아이들을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또 부모님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면서 이거는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뭐 또는 어떤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일단은 대치동에 대한 환상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치동에 있는 애들 공부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공부 어려움 겪고 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대치동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이 장점이 뭘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일단 사교육의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 이거 확실한 장점이에요. 두 번째, 면학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같은 거. 친구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많고 어울리는 부모님들 중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좋다.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 세 가지 때문에 대치동 무조건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교육의 선택지가 많다 이거 있잖아요. 사교육의 선택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력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대부분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교육의 선택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요새 잘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 자랐죠? 지방에서도 의대 가고 서울대 가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앞 단계만 잘하면 사교육의 선택지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 잘하는 분위기 있죠. 집안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 잘 만들어주시면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근데 대학교 잘 가면 저는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대치동에 가실 필요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치동에 갔을 때 부작용과 비용이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가 따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집값 비싸고 생활 물가 비싸잖아요. 경제적인 부담 되죠. 애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죠. 대치동에서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빡세게 달리는 분위기와 극성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멘탈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비용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다 동의하고 저는 어떤 얘기를 꼭 드리고 싶냐면 특히 대치동 가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부모님들께서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방에서 실제 자랐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도 이제 지방의 시골에서 혼자 공부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갖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건데 오히려 환경이 너무 좋으면 이걸 못해요 애들이. 대치동까지 갔으니까 뽕 뽑아야 되잖아요. 대치동 학원 인프라 누려야 되잖아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좋은 학원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이라는 것도 저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학원과 과외도 자기 주도적으로 다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과목에 다 학원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원 도움이 필요한 과목은 다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도 학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서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우니까 나는 이 학원 가서 이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분석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 그게 온전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유명한 학원 가면 되겠지. 대치동 가면 되겠지. 저는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께서 그리고 학생이 중심을 잡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본질. 좋습니다. 그럼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고등학교 때야 저희 뭐 학원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는 학원 다녔어요? 다녔어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도움이 됐던 학원도 있고 정말 시간 낭비한 학원도 있고 그렇죠. 그 하나씩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원에 가고 있으면 공부 잘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사례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학원에 갔어요. 가장 유명한 원장님이 있는. 거기 갔더니 이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막 화려한 이렇게 막 로드맵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뭐 수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애도 많은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희 엄청나게 놀았거든요. 숙제 맨날 베껴요. 맨날 베끼는데 안 걸려요. 테스트 같은 것도 없고 가장 유명한 학원에 보내놓으니까 어련히 잘하고 있겠지. 그리고 저희가 무슨 문자도 아니었고 저희도 막 고등학교 1학년 거 막 시키는데 막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맨날 베낀 거예요. 놀았던 건데 그거를 거의 한 9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냥 문득 잘하고 있나 하고 책을 봤더니 답만 적혀 있고 공부한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그만두게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학원으로 이제 옮기시고 이랬거든요. 저는 수학이 진짜 가장 재밌고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수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해본 시절이 딱 한 번인데 그때가 그 시기예요. 왜냐면은 제가 수학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뭔가 막 창의력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신박한 방법으로 풀어내고 막 그런 걸 재밌어 했는데 거기 학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갔는데 경시대회 하고 올림피아드 하려면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선행해야 된다 하면서 중학교 3학년 3개 과정을 한 달에 한 개씩 떼더라고요. 하고 나서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거 들어가서 이제 정석 있죠. 초6 때 저희도 정석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계산 따라가지고 써서 그냥 답 내고 이제 몇 달 하고 보니까 와 진짜 수학 재미없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나 강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도 절대 안 시키려고 하고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수학 싫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리한 선행학습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겪었던 그런 좀 대표적인 좀 안 좋은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반대로 여기는 정말 큰 도움 받았다. 이런 사례는 정말 그 동네 유명한 영어 학원을 저희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계속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왜 계속 안 오르자고 한 반년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지인 중에서 과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선생님한테 한번 진단받고 약점만 좀 보충해서 다시 가면 좋겠다. 거기 갔는데 이 선생님 보시기에 애들이 영어 문장 구조를 보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주어 동사 찾는 연습 계속했어요. 그거를 딱 반년 받고 나서 근데 거기는 이제 체계적으로 크게 하는 학원은 아니다 보니까 딱 반년 받고 나서 그 학원에 다시 돌아갔어요. 유명한 학원에.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의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부분을 딱 해결하고 나서 이어서 하던 걸 하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딱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핵심은 일단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뭘 채워 넣을 것인지를 알고 가야 학원이든 뭐든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공부법에 대한 책이니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책에 보니까 아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나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애들 하고 있는 공부 지켜보면은 거의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수학 같은 건데 저희 수학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잖아요. 저희 중학교 수학에 보면은 약수의 개수 구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제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소인수분해한 그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못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대부분의 애들이 수학 공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는 모든 개념 혹은 문제풀이 방법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개념에 대한 진짜 깊이 있는 이해, 그게 변형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이 길러질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배우면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계산을 따라 써요. 이게 가장 안 좋고 비효율적인 수학 공부 방법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문제라고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답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이제 교정돼야 될 게 많다라는 이야기고 꼭 반드시 그 올바른 공부법을 먼저 공부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학습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강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은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흔한 거고 별로 안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중요하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근데 교과서 쉬운데? 이거 제대로 안 보죠.
근데 막상 풀려보면 교과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학원에서 풀려보면은 교과서 제대로 안 보고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계획 세울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뭐 시간 아끼는 거야. 계획 세우는 건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뭐 이러면서 안 세우는 애들도 있고 다들 중요하다고 누구나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흔해 보여요. 흔해 보이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니까 뭔가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무슨 뭐 비법 찾아갈 필요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부모님께서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답노트 쓰는 거 꼭 시키고 싶은데 애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딱 느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도 오답노트 왜 써야 되는지 모르세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중요하다라는 걸 어렴풋이 막연하긴 아시는데 애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애들은 하기 싫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설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 방법도 설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거를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공부법 책 파트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은 왜 세워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오답노트는 왜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꼭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아이들에게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두 분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꼭 좀 해야 된다. 이건 적용해야 된다. 이제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전략, 방법, 좀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중에서 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냥 실망하고 넘어가요. 근데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는 모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결국 찾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그 피드백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저는 누가 피드백을 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간절하면 방법을 다 찾게 돼 있잖아요. 애들 핸드폰 락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뚫어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간절한 중요성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엄청나게 큰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학생부터. 학교 시험 봐서 평균 90점 못 넘는 학생들 있죠. 선행 다 끊고 그냥 학교 개학하잖아요. 중간고사 공부 그냥 올인.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공부 올인. 전 과목. 진짜 이거 꼭 해보세요. 꼭. 그러면은 전 과목에서 성적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경험하면 그냥 공부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학기 거, 다음 학년 거 미리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내 학년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찍어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다들 시험 기간은 3주,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그전에는 다 앞에 거 달려가는 거 막 힘쓰잖아요. 그거 끊으시고 평균 90점 이상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현행 올인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현행과 선행을 병행하다 보니까 만년으로 이렇게 콘돔 점프를 못하는. 최근에 이제 대박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말을 이제 항상 하잖아요. 저희 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중간고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1학기 때 성적이 평균 한 80점대 정도? 그러니까 그냥 중상위권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시험을 2달을 준비하고 나서 한 과목 빼고 다 100점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친구도 놀래고 부모님도 놀래고 다 놀랬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얘가 그때부터 나는 상위권이다. 나는 이게 딱 인식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사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성적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선행을 과감히 내려놓고 당장 다가올 시험 2달, 3달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 퀀텀 점프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준에 안 맞는 선행이 독이다. 이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선행 아예 하지 말라고. 이게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 네, 그 어떤 사례인가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사례인데요. 중학교 3학년 7월 달이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제 애 공부가 너무 걱정된다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당시 애가 3학년 1학기 때 점수가 40점대였어요. 수학 점수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기가 마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선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랑 그 친구 어머니한테 땡땡이는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행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행에서 시험 성적 잘 받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성적 사실 입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7월 달부터 9월 말에 있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걔가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95점을 받은 거예요. 40점에서 그러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놀래고 부모님도 놀래고 그러면서 근데 달라진 건 뭐였냐? 수학 좀 하나보다 하려면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완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부모님한테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시험 한번 잘 봤다고 가지고 선행을 간 게 아니라 꾸준히 현행에 집중하는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내신 1등급 나왔어요. 결국. 수학에서. 항상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걸 거예요. 지금 선행 미리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어떡하지?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잘하고 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지금 현행 수준에서도 최고 수준 점수를 받지 못하는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데 달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의 얘기도 그렇고 저도 맨날 얘기 드렸던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선행을 하든 현행을 하든 이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쌓고 있느냐 실패 경험을 쌓고 있느냐 이 과정에서 아이가 뭘 쌓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뭔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만들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다. 그럼 이제 오늘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방법 반대로 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예를 들면 학생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시거나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면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뭔가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되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 작가님도 책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또는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100점 받기 싫어하는 학생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면은 100점까지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자신감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게 싫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랑 공부 얘기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아이가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든 알아내셔서 근데 알아내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있고 공부 서적도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스몰빌 클래스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되게끔 그 길을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아이들한테 그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40점에서 95점 받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성공 사례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나랑 비슷했던 친구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사례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열심히 하게끔 독려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을 했는데도 애들이 막 감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짧은 기간을 잡고 그냥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올바른 방법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딱 한 달만 선생님 믿고 따라해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싫은 소리 하고 하는데 끌고 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 바뀌잖아요. 애들 마음가짐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아이의 변화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변화가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부모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께서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들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오늘 영상 또 이번에 나온 이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가장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책이 되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읽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꺼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되자. 이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야지 진짜로 저희가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의도가 실현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을 보시면 학습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현재 나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파트를 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각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담아두는 형태로 구성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책을 보실 때 한 번에 너무 다 읽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치 서울대 쌍둥이가 우리 집에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정말 여기 계신 조작가님과 저희가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있으시면은 조작가 채널, 저희 채널 통해서 같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쭉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항상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여호용 여호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